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역 밀착형 시각 토크쇼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다양한 시각과 변화하는 시각을 담아서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시각각 주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0년대 수많은 런던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런던 스모그 사건 많이들 아실 텐데요. 정말 대기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역사적인 참사였습니다. 자, 시간이 70년이 지났건만 오늘날의 우리들의 하늘을 봐도 먼 옛날 그리고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줄이는 미세먼지 저감 비상조치까지 시행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지역 당진에서는 최근에 이 화력발전기 수명 연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시시각각 다음 주제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두고 노사 양측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과 기준 그리고 최저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그 여부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 시시각각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시시각각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의 사용이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애초에 2031년까지 가동하기로 된 이 발전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논란을 함께 짚어볼 두 분과 만나보시죠. 당진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 유정준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한밭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박지일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당사자인 한국동서발전은 저희가 섭외 요청을 드렸지만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로 충남에선 지난 13일부터 사흘째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사흘 동안 발전량 240만 kW를 줄인 건데 초미세먼지 4.4톤가량을 줄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화력발전 출력 제한이 단기간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충남도가 의뢰한 용역 조사 결과 현재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 측정소는 10곳, 수적으로도 적고 화력발전소와도 1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또 발전소에서 운영하는 민간 측정망은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굴뚝을 통해서 나오는 그 배출량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저탄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부의 배출량 자료에서 빠져 있어요. 충남도는 2013년 기준으로 전국 시도에서 초미세먼지를 비롯해 6가지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입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전국 2위로 전체 배출량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합니다. 특히 화력발전소가 있는 4개 지역 가운데 당진 지역 오염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고 확실히 발전량을 줄이니까 미세먼지가 줄어들었다는 결과까지는 보셨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당진 화력발전소에 총 10기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1기부터 4호기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 1호기부터 4호기까지가 언제까지 가동하기로 돼 있고 수명 연장 논란이 왜 불거지고 있을까요? 네, 원래는 그 2029년부터 31년까지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원래는 그 수명이 다 돼서 폐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주민들이 계속 환경 개선을 요구하니까 그동안 발전소에서는 환경 설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게 그 환경 설비 개선 계획을 담은 계획서 우리한테 보여줬었고요. 근데 이 예타 보고서는 그 환경 설비 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주 설비를 비롯한 보일러 성능 개선을 통한 수명 연장이 주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환경 설비라고 하고 주민들이 보기 어려운 어떤 예타 보고서에는 성능 개선을 통한 수명 연장을 주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께는 환경 쪽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정작은 이 발전기의 성능을 늘려서 더 연장해서 가동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제 교육장님께서는 보시는 거고요. 지금 말씀 중에 예타라는 약칭을 쓰는데 이제 예비 타당성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 동서발전 측에서 제시하는
것을 보면 1조 5천억 정도 투자해서 설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 근거를 제시한 게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이 예타 보고서에 나온 수명 연장과 관련된 내용들 또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주 내용은 그러니까 주 보일러를 포함해서 주 설비를 그 설비를 개선해서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수명을 10년간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명을 10년간이나 연장을 하겠다. 연장하겠다 이렇게 네. 그런 거고요. 주 근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석탄화력 발전소를 만약에 그러니까 성능 개선을 하지 않고 네. 대신에 그 석탄화력 발전소 대신에 LNG 발전소를 가동했을 경우를 비교해서 그 편익 분석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비싼 LNG 발전소를 돌리는 것보단 값싼 석탄화력 발전소를 성능을 개선해서 더 가동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 예타 보고서 중요한 게 10년 연장할 수 있다와 네. 이용률을 이제 80%를 유지한다면 네. 그죠? 그렇죠. 10년 정도 더 쓸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예타 보고서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KDI 우리나라 유수한 연구소인데 네. 어떻게 신빙성을 어떻게 받을까요, 이거? 뭐 제가 감히 그 신빙성을 운운할 수 있는 그런 교수님이 운운하시면 누가 운운합니까? 그래도 전문가시고. 저는 이제 공학적인 것이고요. 네, 그분은 이제 경제성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뭐 우리나라 뭐 최고의 전문가들이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는 신빙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구체적인 자료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책임질 수는 이제 잘못된 데이터를 통해서 책임을 또 심각하게 좀 질 수는 없을 테니까요. 다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설비 개선 부분에 있어서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이제 환경 개선 설비하면 이제 후처리 설비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주기기를 개선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그러니까 심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기기를 개선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좀 한 번 더 진일보된 그런 개선 정책, 개선 어떤 그 방향이 아닌가라고 저는, 시계 소리가 딱 죄송합니다. 그런 방향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주기기 내에서도 터빈이라든지 보일러 같은 그런 시스템을 같이 추가하게 되면은 그 주기기 내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오염 물질들을 저감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과거에 버스에서 나오는 그 질소산화물이라든지 PM이 너무 많다고 해서 후처리 설비만 이렇게 교체해줬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경우는 차에 대한 엔진까지도 같이 더 좋은 것으로 또 교환을 해주고 후처리까지도 같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성능 개선이 진정 그 목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명이 어느 정도 연장되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LNG로 바꿔도 되죠. 바꿔도 되는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결국엔 세금에서 다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부담을 통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오염물질 저감을 확실하게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이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기술 수준에서 네. 지금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1조 5천억 정도 들이면 네네. 그 시설 개선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성능 개선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15조 원 정도의 편익이 있을 수 있다. 그 타당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타당성이 좀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에서 이런 어떤 발전소에 대한 성능 개선을 하고 그 어떤 그 설비 그 가동률이라든가 이걸 보려면 국가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자료를 저는 좀 근거로 소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KDI 정도면 국책연구원 아닌가요? 그 전에 정부 산업기관 어떤 용역기관이라 볼 수 있는 거고요. 국가에서 공인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네. 전력 가동률을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률 약 6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40% 이내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80%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어떤 예타 그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거는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정부의 정책과도 이제 이 방안이 맞는 것인지도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있고요. 수명 연장을 하게 되면 그 전체 대세에는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15조 원 편익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일 수 있는 캐시, 경제적인, 실질적인 경제적인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기 오염 물질이 저감됨으로 인해서, 어떤 온실가스가 저감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편익이 되겠죠. 근데 온실가스가 저감됩니까? 아니면 이용률 80% 정도로 하면 네네. 성능 개선을 했어도
미세먼지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닌지요? 지금 저기 성능 개선 그 자료를 보게 되니까요. 오염물질 저감 자체가 약 한 8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 기술적인 네, 그 그렇죠. 신빙성은 저희가 믿어도 되나요? 충분히 믿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믿는다는 가정하에서 네.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80% 줄어들게 되고 온실가스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 비용이 사실상 거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용률을 갖다가 60%, 40% 내린다고 하면은 그 사회적인 편익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용률이 저조하면 저조할수록 실제 배출되는 배출가스는 그 양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오염물질 총량을 갖다 봤을 땐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회적인 편익은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비용과 편익 문제로 가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덜 떼면 미세먼지가 덜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용률 80% 정도까지 하면 40, 60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건은 이용률 80%를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최근에 3년간 오퍼레이션 됐던 그 가동률을 보고서 아마 가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놓고 봤을 때도 그 저감이 확실하게 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 베이스로 해서 좀 예타가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더 여기서 떨어진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물론 저희 전체적인 편익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겠으나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뭐 10조 언저리의 어떤 이익이 또 발생된다 하더라도 어찌 보거나 이것은 하나의 이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플러스 요인이 좀 어느 정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31년까지만 사용하고 멈춘다고 했을 때에는 기술 수준을 감안했을 텐데요.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 이렇게 1조 5천억 들이면 확실히 배기가스가 덜 나올 그리고 10년간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간이라고 못 박을 수 없는 게 이제 그 정부 그 지침에 따라서 일단 설계 수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설계 수명이 가기 한 6년 전쯤에 다시 한번 정부가 평가를 할 거예요. 해서 배출가스가 실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중간에 아예 그냥 셧다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주변 환경 자체가 수면 연장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동서발전 입장은 KDI의 예타를 근거로 애초 계획보다 10년 더 연장하고 이용률은 평균 80% 유지하면 1조 5천억 들여서 15조 원 가량의 뭐 정확한 것은 아니고 예측치입니다만 이 정도의 타당성 근거를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또 경유차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처리 설비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엔진까지 바꾸면 더 효율도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후경유차를 계속 이렇게 쓰기에서 오래 쓰는 게 과연 이게 환경에 적합한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폐차를 하고 전기자동차를 새로 뽑는 것이 오히려 더 어떤 미세먼지라든가 이걸 더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새 전기차를 뽑는 것과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비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염물질, 특히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 석탄 화력 발전소를 설계 수명대로 폐쇄를 하고 그를 대신해서 재생에너지로 만약에 바꾼다면, 그리고 그 과도기적인 걸로 LNG 발전소를 또 가동률을 좀 조금 높인다면 저는 미세먼지를 줄임으로 인한 사조편이 훨씬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호기, 4호기는 애초대로 설계 수명대로 조기 폐쇄 31년까지만 쓰고 그 나머지 부분은 LNG로 계속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LNG로 일단 그 과도기적 LNG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로 가야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동서발전의 이 방안, 또 KDI의 예타 보고서를 지금 믿지 않고 계신 거죠? 시민들이 환경단체에서는 지금 요 추진 그 방안을 반대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석탄 화력 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10년을 연장하겠다는 발전소는 뭐냐면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거든요. 이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가 30년 가동되는 동안 막대한 미세먼지를 배출했는데 다시 수명을 연장해서 10년 동안 또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면 아무리 성능 개선을 한다고 할지라도 미세먼지와 배기오염 피해는 그로 인한 설적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 설적 피해와 비용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수명 연장할 것이 아니라 설계 수명대로 폐쇄를 하고 아니면 혹은 그보다 더 단계 더 조기 폐쇄를 하고 대신에 어떤 그런 미세먼지가 적은 재생에너지로 빨리 가야지 앞으로 자원 고갈도 되고 또 이런 환경 피해도 심한데 이거 어떻게 좀 이런 수명 연장을 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학자신데 환경 설비 개선이든 요 주 기기에 대한 성능 개선이든 이걸 통해서
미세먼지 확실히 저감되면서 가동될 수 있다고 볼 수 지금 있어요? 충분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전기 그거 조치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예. 확실하고 네. 데이터가 혹시 있어요? 통계자료나? 뭐 저기 많은 연구들도 있고요. 네. 실제 상용화된 시스템도 많이 있고요. 해외 사례도 있을까요? 혹시? 해외 사례도 분명히 있죠. 존재합니다. 존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환경 설비 개선, 그러니까 후처리 설비,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기기에 그런 개선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목표량, 그 감축 목표량을요, LNG 수준 정도까지 낮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거액을 들여가지고 LNG 발전으로 바꾸면 좋겠지만, 이것도 좀 돈이 그냥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조 원이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적절한 그런 부담을 통해서 그 정도 수준까지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그 정도 수준까지 맞출 수 있다면 이것도 좀 좋은 방안이 될 수 우리 있다. 시청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네네. 같은 그 용량과 이 에너지 원이라면 네네. 석탄 화력발전소 유지하는 비용, 네네. 또 LNG를 유지하는 비용 몇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LNG가 확실히 많이 드는 걸로 지금 공유는 되어 있나요? 네, 확실히 많이 드는데요. 네. 앞으로 석탄화발전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성 피해라든가 세부적인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 2030년 정도가 되면 오히려 LNG가 더 싸질 수 있다고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시일가스가 새롭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석탄이 계속 지금 가격도 오르고 있거든요. 여기도 또 차이가 나네요. 근데 석탄 가격을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거에서 좀 동의하기 힘든 게 네. 최근 한 3년 동안 석탄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석탄화를 하겠다고 좀 선언을 했는데 그 이유가 미국은 셰일가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셰일가스는 쉽게 말하자면 LNG와 상당히 비슷한 유의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쓰겠죠. 중국은 전 세계에서 셰일가스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좀 완전히 그 기본 바탕 자체가 많이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석탄 발전 자체가 2030년 이후에 물론 폐쇄될 것들은 폐쇄돼야 되겠지만은 그 에너지는 하나의 어떤 균형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에너지는 분명히 중요한 것은 이건 시큐리티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졌을 때 안전의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보안상의 문제라는 거죠. 시큐리티 보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이프티도 다른 얘기가 되겠고요.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졌을 때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제조업수도 굉장히 많고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굉장히 넓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가 돌아갔던 이유가 또 하나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또 하나의 무기가 석탄이죠, 바로. 석탄이 있었다. 그러니까 석탄 화력발전소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들을 갖다 그 문제 있으니까 너 폐기해 이것보다는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바가 있다면 최선의 비용을 가지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일단 그것도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서 이제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이용료를 좀 줄여서라도 다만 무기가 많이 있으니까 다양한 무기를 같이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은 있을 테니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석탄 화력발전을 좀 봐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박 교수님은 이 방안을 지금 해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겠다는 입장이시고 우리 육 국장님은 안 된다. 네. 최대로 31년도에 네. 중단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네,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시도별로 보면 충남이 1위입니다. 3년째 계속 1위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전국 2위로 지금 현재까지 잡혀 있네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전국 석탄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모여있기 때문이거든요. 충남 지역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성능 개선도 하고 아니면 기존 설비도 최신 설비를 바꾼다고 그동안 발전사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거예요. 성능 개선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노후 발전이 사고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발전소에서 뿜는 그 어떤 미세먼지는 줄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충남이 계속 몇 년째 계속 1등을 많이 갈리는데요? 네. 새롭게 이렇게 바꾸고 설비 개선하면 아, 미세먼지 바뀐다고 하셨고. 그게 목표니까요. 주 목표니까 안 줄일 수가 없어요. 그다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설계 수명 6년 전에 반드시 이걸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해서 문제가 된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셧다운 시킬 수 있으니까 주변 자체가 그렇게 수면 연장에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미세먼지 측정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충남도가 2위니 1위니 3위니 이런 얘기 물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화력발전소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사실 발표하는 그 소스마다 자료가 다 너무 상이하게 나와 있어요. 실제 보게 되면 2017년도에 미세먼지 분포 한 해째 1년 총량의 그 미세먼지 그 분포를 보게 되면 서울, 경기라든지 부산 이 남동 부분에 더 많이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충남보다는.
많이 다른데요, 네,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보게 되면 그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측정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너무나 그 데이터가 상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환경 개선 그 시설 자체를 개선을 하면서 주기기가 됐든 아니면 이제 그 후처리 설비가 됐든 간에 개선하면서 앞으로 이게 뒤떨어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바로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될 겁니다. 투명한 그 데이터에 대한 또 공개가 돼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시간적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모니터링이 돼서 그것들을 이제 그 시민이 볼 수 있다라든지 전국에서 누구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변 여건이 더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까 저 뭐 외래어로 시큐리티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발전소 관련해서는 안전과 보안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관련해서 최근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세라면 네.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조금 고려할 부분이 있다 이런 입장을 발표해 주셨는데 네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박 교수님 어떤 입장이신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탈원전, 탈석탄, 그 좋은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런 굉장히 또 그 부분에서 그 정책에 대해서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쯤 저희가 이 환경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단, 그 탈원전, 탈석탄이 진짜 제로, 아예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점차 감축시키는 그런 노력들 이제부터 시작한다면 그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방금 상욱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이제 높여가는 그런 노력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단가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2030 그 비전을 보게 되면은 그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에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는데 뭐 토지 보상의 문제라든지 거기서 발생되는 또 하나의 또 토지 오염의 문제라든지 최근에 좀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노력들이 이제 앞으로 한 5년이나 10년 또 내지는 15년 많게는 20년 사이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지고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면서 이것들을 점점 감축시키고 종래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로에 해당되는 탈의 의미를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탈원전으로 바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네네. 현실적으로 고려해봐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당장의 안전과 환경도 문제가 되니 빨리 중단시킬 건 중단시키고 이 화력발전소 석탄이라든가 이런 걸 쓰는 거는 줄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민의 입장. 네, 그 고농도 미세먼지 중에서 지난 주간 그 시민들이 굉장히 큰 걱정을 했거든요. 전국 지역 뭐 국민들이 외출도 못할 정도가 됐는데 지금의 심각한 미세먼지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장 불편하더라고 하더라도 석탄 화력 발전소를 뭐 계속 좀 줄여 나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폐쇄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설계 수명대로 운행하는 겁니다. 설계 수명대로 가동하고 설계 수명이 끝났으면 이제 폐지를 하고 해야죠. 그리고 그다음에 어렵더라도 재생에너지 늘려가야 됩니다. 아까 탈핵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당장 뭐 없애라는 건 아니거든요. 뭐 문재인 정권에 보면 한 70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명대로 서서 이제 수명이 다 되는 대로 폐쇄를 하고 새로 짓지 말자. 대신에 재생에너지를 꾸준히 늘려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노력 없이 핵발전소와 그다음에 석탄화력발전소 계속 고집하겠다는 거는 그로 인한 위험과 그로 인한 미세먼지, 홍장 피해를 그대로 감수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세대에 어떨지 모르겠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피해를 가서는 물려줄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도저히 다해겠죠. 예, 요즘 중국에서 산소캔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리고 있는데요. 이 경제성과 또 한편에서는 안전과 환경이라는 가치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을 때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논의, 그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해법은 어디에 있을지 노사정을 대변하실 세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대전 충남 경영자 총협회 박길순 상근부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이명로 청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전국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의 오임술 노동안전국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저임금의 기본급과 직책수당만 들어갔었지만 올해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도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월 환산액 174만 5,150원에 25%를 넘는 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액 그 연봉 근로자인 경우에도 그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 비중이 높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그 미달되는 그 미만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려면 상여금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가 노동자 동의 없이도 취업 규칙을 바꿀 수 있게 특례 조항을 놓고 임금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단체 협의회 같은 경우는 노사 합의가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해서 최장 6개월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면 최저임금 상승 효과가 상쇄될 것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1988년 이후에 30년 만에 개정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동안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됐고 개정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지 일단 이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 임금을 월급으로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그 시급 환산 방식 그거를 분명히 시행령에다 명시를 해줬습니다. 예. 그동안에 그 분자인 그 최저임금 산입액을 몇 시간으로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네. 174시간으로 나누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고, 그다음에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동안에 209시간으로 나누어온 그런 관행들이 3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시행령에 분명하게 명시를 한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점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논란에 일단 잠재울 수가 있게 됐고요. 예. 그 최저임금 월급으로 받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서 노사 간의 어떤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복리후생비와 정기 상여금이 포함이 되는데 이를 두고 노동자 측과 재계 측의 입장이 많이 다르게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박찬선 부회장님 어떠신가요? 글쎄요. 지금 현재를 볼 때는 그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노조가 없는 데는 다소나마 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덜겠지만 노조가 있는 데는 아직까지는 그 노조 동의 없이는 산업별 개선 효과가 없을 것으로 사려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노사 간에 협의를 해서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과 동시에 또 그런 합의점이 도출돼야만 실효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영세 중소업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수 언론이라든지 일반 재계의 그러한 강력한 우려 때문에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한 하나의 좀 주상보사 정책으로 발생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많이 반감되는 건 사실이죠. 이걸 부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 많이 저희들 이제 비판하는 것들이 노조 대표성을 얘기하는데, 한국노총 합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10%고 나머지 90%가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근문 회장께서 말씀했듯이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90%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충분하게 재계의 이익을 좀 대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노동조합 조직률로 따지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우리 오 국장님의 입장이시고, 어쨌든 재계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복리후생비 또 정기 상여금 들어간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신데, 또 다른 쟁점이 최저임금 산정할 때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이 또 포함되는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이 무엇인지 또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청장님? 네, 주휴수당이라는 거는 이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일을 했을 경우에 그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 쉬어야만 하는 거죠. 예, 쉬어야만 한데 그거를 유급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휴수당을 유급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우리가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정제해왔던 그런 의무 사항이고요.
주유 시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으로 받는 그 월급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급으로 전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을 할 때, 분자의 주유수당이 들어가고,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할 거냐? 법에는 이제 소정근로 시간수로 되어 있는데, 그 소정근로 시간수에, 주요 처리되는 8시간, 그것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그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분자에도 주유수당이 들어가니까, 분모에도, 유급 처리되는 시간인 주유시간이 포함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 것입니다. 지금 뭐 우리 총장님 말씀에 분자 분모에 뭐가 들어가고 빠지고에 따라서 사실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그렇죠. 우리 특히 노사 입장에서는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주유수당은 말씀대로 관행적으로 배워왔던 것을 이번에 이제 30년 만에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명문하면서 이제 확정적으로 우리 규칙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부담이 있다. 또 한때는 소송까지 갔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그 본질 특성상 소정 근로시간, 즉 실제 근로하는 시간에 대한 제공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주유시간은 그 일하지 않은 가상의 시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영에서 규정하는 것은 그 주유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그러니까 주 40시간에 대한 그 174시간만을 적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회장님, 일 열심히 하면 조금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물론 유급부담은 안 됩니까? 유급을 해도 그러니까 시간을 제주 209시간에서 174시간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갸우뚱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대법원 판례에도 종종 나가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는 지금 174시간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처음에 최저임금을 도입할 때 당시에 그때 노동부가 이제 행정 해석을 그동안 잘못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문제가 주유수당 최저임금 적용할 때 뺐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것을 포함시켜놓고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고 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죠. 30년 동안. 이거는 노동부나 노동자 쪽이나 경영계 쪽이나 사실 이의제기가 없었던 거예요. 최저임금 결정할 때. 근데 요즘에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모든 것인지 무슨 모든 거의 원망의 대상처럼 지금 만들어져 있는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지금 경영계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지 당연한 것을 그냥 정상화시키는 행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쟁점이요. 우리 국민들께서 약간 의아해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구간설정위원회에 있고 다음에 또 결정위원회로 소위 이원화시킨다는 이 결정적인 개편안인데 취지는 뭐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구간설정위원회 왜 필요한 건가요? 이번에 이제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최저임금은 그 노사정해서 총 27명의 위원이 이제 위촉이 되고 9명 노사공 각 9명에서 27명 위촉이 돼서 그분들이 의결을 했었는데요. 근데 노사 간에 워낙 입장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게 빨리 합의가 안 되고 파행이 잦았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은 최저임금 시행 이후에 최저임금을 결정한 32회 중에 표결 않고 합의회에서 결정된 경우가 7건에 불과할 정도로 갈등과 대립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잘 합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결정 체계를 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꿔보자라고 해서 그 구간설정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결정위원회를 나눈 거고요. 구간설정위원회에서는 그 최저임금의 상하한 그러니까 한도를 일단 정해주고 결정위원회에서 그 한도 내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체제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구간설정위원회에서는 이제 9분의 전문가가 구성이 되면 그 9분의 전문가는 연중 상시로 통계 자료를 수집하거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정한 상한선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걸 토대로 상한선을 설정해주면 이제 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애초에 구간설정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고 상한선, 하한선 이게 1차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부터 국민들의 공론을 통해서 상한을 정해야 되는데 그 9분이 이거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우리 또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의제기합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9분의 전문가를 뭐 정부가 단독으로 이렇게 위촉하는 건 아니고요. 9명 위촉하는데 그 객관성이나 좀 공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사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합니다. 노사가 추천하는 분들, 그러니까 노사정 각 상인이 추천을 해서 9분을 이제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그거를 일방적으로 전문가를 구성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아까 우리 옥장님 말씀대로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다. 또 우리나라 경제 어려운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언론에서도 일각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경제가 어려운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또 해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2단계로 가는 거 어떠세요? 옥장님께서는? 2단계란 건 구간 설정위원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위원회를 가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사실 필요 없다. 또 다른 옥상옥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노사 자율에 의한 부분들을 오히려 유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예로 협약을 위반하는 노사 자율에 대한 협약 위반에 대한 부분도 지금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리가 저희들은 보는 거고요. 원래 갈등은 당연히 있는 거고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이 부분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최저임금 전원회의에 그 위원회가 2개가 있거든요. 임금과 생계비 전문위원회, 임금수준 전문위원회가 생계비 전문위원회가 있고 지금도 정부가 추천하는 공의위원들이 있고 노사가 이제 있거든요. 3분의 1씩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도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 전문가라는 것이 어떤 전문가들인가 추천만 하면 전문가들인가 사실 자신의 현장에 대한 상황은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좀 표현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이 한국의 한반도 문제를 중국하고 미국에 그냥 위임하고 나머지는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결정해라. 이런 거하고 좀 근데 이 위원들은 우리나라 분들이실 건데요. 그게 얘기가 맞을까요? 아니 뭐 좀 과하게 비유하자면 그래서 그 문제는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노동자 측이 제일 잘 알고 그다음에 정부 위원들도 있으니까요. 원칙을 풀어야 되는 거 맞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원칙,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기존에 있는 부분하고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자꾸 정부가 이 최저임금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언론 차원에서 나온 걸로 거의 다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 부분하고 속도 조절하고는 전혀 사실은 뭐 의미가 좀 없어요. 근데 애초에 구간 설정위원회에서 구간을 많이 못 올리게 정해버리면 그 다음에 결정위원회에서 그 사이에서만 정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렇긴 하죠. 근데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죠. 그게 대원칙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된 경우가 극히 드물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2016년 같은 경우는 최초에 이제 노사가 각자 그 최저임금 그 요구안을 제출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2016년 같은 경우는 사측은 동결, 그러니까 0% 인상이고 노측은 79.2% 인상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간극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이 연중 상시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그 고려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근로자의 어떤 그 생활보장적 측면, 그다음에 기업의 지불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물가 수준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감안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적정선을,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뭐 노든 사든 어느 한쪽을 편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적정 구간을 설정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결정위원회에서 그 취지는 알겠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생계비 전문위원회라든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에서 지금 청소년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배상이 돼서 고려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간극이 애초부터 너무 크다. 그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죠. 어차피 서로의 요구안이 던질 때는 원래 이제 입장차가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재계는 항상 역물 시작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노동계에서도 그러면 이제 그럼 그러면 뭐 3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단순하게 아까 얘기한 지불 능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좀 보거든요. 최저임금의 취지라는 것은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시키기 위한 국가가 개입해서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 노동계에서는 이 2단계 결정 체계 개편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현재 이게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방법은 현재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상금 부회장님께서 계속 갸우뚱갸우뚱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그 국립의원 중심의 중립성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의원들이 노사정이 있는데 국립의원들도 중립성이 강화돼야 하고 일단 2단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괜찮으세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적인 그 공동 연구가 좀 필요하고 네. 또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검토이든 계산 시에 대해 국립위원회의 중립성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노사 공의 지금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측에서는 퇴장하고 네. 저 국립위원회 노사위원회 해가지고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순점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연구하고 또 그런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최저임금 심의할 때 조금 전에 나왔던 기업의 지불 능력과 고용 수준도 결정 기준에 포함해라 이런 내용들인데 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얼마만큼 노동계에서 또 받아들일지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일단 뭐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는 최저임금을 어쨌든 뭐 제3자가 주는 건 아니고 결국 기업이 지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기업의 지불 능력을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기업의 지불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경제 그 지표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업 경영 분석, 한국은행에서 기업 경영 분석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매출액이라든지 뭐 영업이익, 그다음에 뭐 순이익, 뭐 이런 경영 지표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 또 경제 총조사라고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뭐 업종별 부가가치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통계 조사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기업의 지불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지표화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이런 지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부장님. 그런데 이제 노동계에서는 이것은 최저임금의 의미를 많이 희석시킨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좀 금방 전에도 말씀했듯이 네. 최저임금의 취지, 최저임금법을 만든 취지에 입각하면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 생활을 영위시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문제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게 잘못하게 되면 사용자들, 기업에 대한 부분만 갖고 고려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했지만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보장시키고 영위시키는 것이 국가경제에 이바지 한다는 것이 최저임금법의 취지거든요. 최저임금은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서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인데 그 취지는 공감을 하실 건데 경제 어려우니 우리 기업도 죽어나가겠다 뭐 이런 입장이니까 줄 능력이 못 된다. 그래서 한번 몇 가지 속도 조절을 하거나 완급을 두어보자 이런 이제 개편안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상금 부회장님 어떠세요? 예, 글쎄요. 그 기업의 지불 능력이라든가 또 고용 능력, 생산성 향상 같은 고려가 돼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업종별, 또 지역별 최저임금이 구분해서 좀 앞으로는 또 전개가 됐으면 좋겠고요. 업종별로, 지역별로서 예, 구분해요. 예, 업종별.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게 하면 최저임금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인데요. 예, 보면 지금 우리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영세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한 14만 3천 개 사업계 중에서 98% 정도가 영세 중소기업. 그런 기업들은 지금 현재 8,350원 주기가 어렵다. 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역별로, 업종별로 좀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입장을 알겠는데 지역별, 업종별로 그 나누는 것 자체도 엄청난 지난한 작업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어야 좋은 결실이 나겠습니다. 그런 입장이시고. 네,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 방향은 어느 정도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그 차등을 뭘 가지고 둘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가 좋은 쪽은 좀 실제대로 두고 어려운 쪽은 약간 떨어뜨린 입장에서 주장, 뭐 이런 주장이죠. 근데 그렇긴 한데 예.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어떤 객관적인 그 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현재의 통계 인프라가 일단 부족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나누다 보면은 소위 낙인 효과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이 낮게 된 지역이나 업종은 이제 근로자들이 잘 취업을 안 하려고 하게 되면 어려운 예, 그래서 더 이제 구인난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균형 발전의 문제도 있고 등등 해서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현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게 지금. 소장님, 이 2단계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초안이 나온 상태고요. 예. 이제 계속 공청회라든지 뭐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의견 수렴하고 있는데도 입장이 많이 갈려서. 아니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는 부분들하고 큰 차이도 없는데 이렇게 굳이 뭘 노란색에 가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에서 정부도 뭔가 골치책으로 뭔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뭐 증명하는 것을 보여주는 정책에 불과한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 있는 거고요. 네. 실적인 신뢰용이 별로 없다. 옥상업 구조의 내용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입장인 걸 말씀드린 거고요. 업종별 지역별은 뭐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 사회 쪽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것을 객관화시키기 좀 어려운 게 있고 아직은 뭐 지역 감정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은 상태. 한국 사회 이런 지역의 뭐 혐오나 감정의 문제 마찬가지고 이런 것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이나 특히 남녀 간 갈등을 더 부추기는 이런 형태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외국의 사례도 실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좋은 그 성과를 낸 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특히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으면 최저임금법에 대한 그 적용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예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최저 수준을 정하고 오히려 더 높게 정하거든요. 도시별이나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더 많이 버는 도시는 더 높게 원래 강에서는 정하고요. 예, 이런 식 개념이 오히려 있지. 이걸 뭐 지역별로 차등을 준다?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는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지난 대선 때 주요한 5분의 공약이 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막상 또 현실 경제에 부닥쳐 보니 작년에가 16.4% 올랐고요. 또 올해가 10.9%, 자릿수는 두 자릿수가 오른 건 맞습니다. 8,350원인데 2년을 합쳐보니까 27%가 넘게 올랐다. 일각에서는 이제 급격한 인상이다. 아니다. 오히려 이 정도도 안 된다. 1만 원 공약을 달성하려면 더 높여라. 이렇게 이제 갈리고 있는 입장인데 일단 우리 박상근 부회장님 너무 많이 올라서 경영이 어렵다. 이게 이제 우리 재계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최저임금 보면은 지금 이 대전 지역 같은 경우를 무슨 예를 들어보면 대전 지역에는 지금 제가 잠깐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예. 네. 지금 사업장 수가 한 13만 5천 개 정도 되거든요. 대전 충남 지역에. 거기에 지금 백인 미만이 13만 4,179개 정도 돼서 99.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인 이상이 0.17%에 해당되는 236개 정도 아니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서 지금 아시겠지만 뭐 식당이나 어디 가보면 지금 인원을 많이 줄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도 우리 같은 그 아파트 단지에서도 경비를 줄인다든가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6.6%도 너무나 많다. 그렇죠. 국장님은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이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국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최저임금 너무 올라서 자영업자들, 식당들 뭐 어렵다, 망한다 이런 얘기 언론에서 꽤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최저임금만의 문제인 거냐에 대한 문제에서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때 우리가 뭐 죄송스럽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뭐 넘어져도 다 노무현 대통령 책임이라고 얘기했던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경제에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최저임금 문제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실제 경제가 왜 어려운가에 대한 생각하기 전에 하나 이제 프레임화된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무슨 놀이라고 뭐 죄송한 얘기지만 고스톱을 쳐도 나중에 보면 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뭔가 하시는 분들 보면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보질 못했어요. 다 어렵다고만 이야기하는데 역으로 그 한국 사회에서 경제가 좋았던 적이 언제였느냐. 그 기업을 하시거나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번 정말 궁금한데
언제 그럼 경제가 좋았던 거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 경제 좋았습니까? 상대적으로 좋았던 때도 있었나요? 물론 그건 뭐 피부로 느끼는 사람에 따라 틀리겠죠. 네. 그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어쨌든 정부에서는 고육지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65만여 개 사업장, 한 264만 명 노동자에게 한 2조 5,100억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한 84.5% 정도 됐는데요. 사업주분들이 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3만 원씩을 지급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통계를 보면은 특히 그 지원받은 사업장의 약 70%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업종별로는 우리가 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뭐 도소매, 그다음에 제조, 음식, 숙박업 이런 사업장들이 주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최저임금이 정말 매 해마다 아주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최저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부터 짚어보면 한쪽에서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겠고 또 수십 년간 쌓여진 이 복잡 다단한 때로는 기형화된 이 수당 체계가 맞물려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요. 자, 세 분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최저임금 개편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지 우리 오 국장님부터 해주실래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좀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들이 대부분 2만 원 공약을 내세운 건 사회적 일정하게 합의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이제 일정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돈으로 살아봐라. 이 돈으로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실제 노동자들은 노동력, 몸뚱아리 하나로 해서 돈을 받아 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뭐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야 되는지 저는 생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일자리 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완이 좀 되고 있는 거 맞거든요. 실효성이 되고 있는 거 맞는 거고 그 외에 권하시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주장했던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종합적으로 컨트롤 못하고 순간순간 땜빵식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을 좀 가중시켰던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박상근 부회장님. 임금 인상은 최고 좋은 것은 노사 자율적으로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옛날에는 그 물가 인동표에서 임금이 상승되고 몇 프로 상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즘은 거꾸로 돼가지고서 임금 상승이 되면 물가가 다시 따라 올라가는 이런 경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는 노동 성감성이라든가 지불 능력 등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종합적인 의견이 나와서 거기서 산정된 임금으로 제공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여전히 두 분의 입장차가 크신데요. 지금 그동안에 이제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정부에서 개편안을 낸 거고요. 어떤 합리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이 최근 2년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드리고 있고 금년에는 지원 수준이 조금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이 임금비 부담이 좀 완화됐으면 좋겠고 또 그 외에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현 정부 들어서 5회에 걸쳐서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 대책들이 잘 시행이 돼서 최저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부담도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세 분을 모시고 개정된 최저임금법 또 최저임금 결정 체계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본 것 같습니다. 세 분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렬의 시시각각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우리 적의 핫 이슈를 다양한 시각과 변하는 시각을 담아서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